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러시아의 빠르게 접근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급속도의 협력 관계에 시샘을 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97억 달러로 중국 다음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원유와 LNG 등을 팔고 한국이 자동차 부품, 기계를 판매하는 구조는 러일 무역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사는 왜 한국 기업은 러시아 극동 진출에 적극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고 러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박종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올해 6월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체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를 가속시킬 수 있다. 당면한 최우선 사항은 한국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농업, 해산물 가공, 목재 가공, 조선업의 한국 기업 20-30개가 단번에 기업 활동을 본격화한다. 또한 첨예한 한일 관계는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체 수입처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호 회장은 계속해서 역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출 제한 대상에 들어간 1000개 품목 중 반도체 재료, 전자 부품, 공작기계, 그리고 IT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강하고 석유화학 산업 역시 발전했으며 IT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도 적극적입니다.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규제 직후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제공할 의향을 바로 전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 기업의 대표들과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유명 화학자인 모스크바 대학의 유리 지르토프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일본은 원료인 형석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 원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러시아에서의 불화수소 조달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의 대안을 러시아에서 찾는 흐름은 다른 품목에서도 확대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러시아 무역위원회의 사이토 다이스케 소장은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세가 있다. 일본 기업이 극동 진출을 주저하고 있던 때에도 러시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 기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도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진출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 그 점이 신중한 일본 기업과의 큰 차이점이다라며 한일 기업인의 마인드 차이를 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소련 시절에는 시베리아 철도가 주요 수단이었지만 소련 붕괴와 함께 화물량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야 일본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의 편리성을 다시 알고 국토교통성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일본 모스크바 시험 운송이 실시되었지만 한국은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한국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다음 해인 2018년에는 22만 7천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8년에 일본인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 995명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26배나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직행하는 노선은 주 50편 이상, 지방도시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정기 여객선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심부의 한 카페는 한국어 메뉴판이 10권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는 1개씩밖에 없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인은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지만 극동지방에 한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비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고는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러시아 여행 시 무비자입니다. 역시 문제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블라드미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왕래를 보면 총리는 그렇게 연출해도 실제 상태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호감도 높은 일본 제품의 신뢰성도 높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동안 한국이 가지고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훨씬 자국 브랜드 수준으로 대우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외교 구애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같은 시사 전문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연재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러 관계에 열쇠의 인도가 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역사적으로 껄끄러울 뿐더러 현재까지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내심 일본은 영토 자원, 군사 등 그야말로 강국인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은 역력하지만 직접적인 구애에도 러시아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드미르, 당신과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 러시아의 청소년과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위해. 이것은 9월 동방경제 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는 뭐뭐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일본의 외교에 대한 비난이 강한 상태입니다.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러시아 관계는 별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러시아 관계 악화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러시아 관계는 미국 러시아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자국영토 편입,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오히려 반작용으로 미국 의회 민주당과 러시아 강경파가 강화되어 미국 러시아 관계는 오바마 시대보다 악화되었는데,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강화해 러일 관계가 정체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이게 러시아 탓일까요? 모든 남 탓을 하는 습성이. 그런데 최근 그 타겟책이 러시아의 아크틱2 LNG 프로젝트에 있다고 합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부의 육상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북극해 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노바텍이 지분 60%, 프랑스 토탈사, 중국, 그리고 일본 미츠히물산, 일본의 석유금속자원기구의 공동출자회사인 제이아크가 각 10%씩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참여를 한 반면 한국의 가스공사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기회를 놓쳤다. 경제성을 검토한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이 좀 많았던 사업인데, 여담으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쓸 LNG선을 수주한 게 거의 확실한 상태로 여기서도 삼성이 숨겨진 승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주도의 이 사업을 지렛대로 아베 총리와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내용은 러시아산 LNG를 인도에 수출하는데 일본이 자금 기술 제공을 함으로써 미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구애가 잘 안 되는데, 마침 인도도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일 인도 동맹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모양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구소련 시대부터 우호 관계가 있고 최근 브릭스와 G20의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일필휘주의 웅혼한 연결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러시아가 개발을 진행해 사상 최초로 두 개의 해역이 하나가 되는 물류의 큰 길이 탄생한다고 흥분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이 LNG 사업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트럼프 정권의 미국 퍼스트 전략으로 인도와 무역, 비자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로 정리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는 원수지간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일본의 짝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한 상태였는데, 일본이 미워하는 라이벌 한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니 불같은 질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껏 생각해낸 것이 러시아에게 직접 사랑한다 말하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를 이용해서 가까워지려는 작전을 짰지만 둘 사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슬픈 연애 소설의 서브 주인공 같은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고민하는 외교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현실이 어떤 느낌인지 해당 기사에서 어떤 일본인분이 댓글로 잘 남겼네요. 그리고 열쇠는 인도가 지고 있다. 웃음만 나오네요. 미국의 애완견이 인도의 애완견이기도 했군. 애완견 또 어느 나라 애완견이 될지 기대된다. 중국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에게 밀릴까봐 걱정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국민 브랜드 수준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을 시사멘터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주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과 12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승리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최고급 호텔 15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래에셋 대우의 박현주 회장입니다. 1958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평범한 흙수저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생 때 어머니가 보내준 생활비를 모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이미 주변에서 주식을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27살의 나이로 10평쯤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내외증권연구소라는 자문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증권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죠. 뛰어난 투자 감각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면서 그 나이 32세 동원증권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최연소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가 맡은 지점은 곧 대한민국 증권사 1위라는 영업 실적을 기록하게 되고 한 외국계 증권사는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1990년도 후반 당시에 연봉 1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1년에 기껏해야 1,000만원 정도였는데 연봉 10억이면 정말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는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1997년 벤처캐피탈인 미래에셋을 창업하게 됩니다. 회사를 차린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증권회사 미래에셋 증권과 보험회사인 미래에셋 생명까지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미래에셋은 2016년도에 잭팟을 터뜨리게 되죠. 당시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NH농협, KDB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가 탑5였는데요. 이 중에 2위였던 대우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미래에셋 대우로 바꾸고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8조 원이라는 초대형 투자은행급의 자기 자본을 기록하는 최대 규모의 증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한국의 뮤추얼 펀드 개척자라 칭하며 2010년 아시아 금융인 중 최초로 연구 사례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무려 24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었고 박현주 회장의 성공 신화와 뛰어난 리더십, 기업가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투자 결정으로 이번에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모펀드 전문 회사 블랙스톤과 싱가포르 국부펀드를 눌러버리고 미국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15개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에셋이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7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W 메리엇 뉴욕, 포시즌스 실리콘밸리, 더 리츠칼튼 하프문베이, 인터콘티넨탈 시카고,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등 1박 요금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5성급 호텔들이죠. 무슨 호텔들을 7조 원이나 주고 샀냐며 비판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있겠죠. 그런데요,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 15개 럭셔리 호텔들의 전 주인이 바로 지난 2015년 한국의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의 안방보험입니다. 그런데 안방보험그룹의 우 전 회장이 불법 자금 조달 및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었고 현재는 중국 금융당국이 대신 안방보험그룹을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이 이번에 미국 내 15개 5성급 호텔들을 포함해서 해외 자산들을 마구 팔아버리고 있는데 미래에셋이 이 초대형 급매물 중 하나를 잡게 된 것이죠. 호텔도 호텔이지만 미래에셋은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원래 주인은 금호그룹이죠. 금호그룹의 박상구 회장이 올해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귀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임직원에게 면목이 없고 민망한 마음이다. 부채 비율이 700%가 넘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아시아나항공이라도 팔지 않으면 금호그룹 전체의 존폐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나 매각은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인수 후보로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1번 애경그룹, 2번 미래에셋 대우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3번 KCGI 사모펀드, 4번 스톤브리지 캐피탈 사모펀드. 이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내 15개 5성급 호텔들을 미래에셋이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는 전 세계에 몇 안 됐을 겁니다. 65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 중인 블랙스톤과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참여하였으니 확률이 매우 낮아 보였는데 미래에셋이 결국 승리하였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의 월드클래스 투자 능력에 현대가의 정몽규 씨가 회장으로 있는 HDC까지 미래에셋 대우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애경그룹이 자금력이 빵빵한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아시아나의 새로운 주인은 미래에셋 대우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박현주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 이어서 미국의 15개의 럭셔리 호텔들과 아시아나 항공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박현주 회장의 현재 재산 규모는 1조 9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20위입니다. 그가 보유한 미래에셋 자산운용 주식으로부터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배당금 전액을 기부하여 현재 누적 금액이 23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흑수저에서 재벌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날카로우면서도 통큰 투자를 매번 성공시키고 있는 데다가 매년 자신의 배당금 전액을 기부하는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는 박현주 회장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